싸늘함만 남은 사건 현장.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나날이 교묘해지는 범인과의 숨바꼭질. 하지만 과학 앞에 완전 범죄란 없습니다. 과학수사는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단서를 통해 과학적으로 범인을 추적하는 수사 방법입니다. 의문의 살인사건 현장으로 출동한 과학수사대는 변사체를 중심으로 조금씩 원을 그려나가며 지문, 발자국, 머리카락과 혈흔, 실오라기 하나까지 단서가 될 모든 것을 수집하죠. 모든 접촉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1900년대 초 프랑스의 법과학자 에드몽 로카르는 작은 증거물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단서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흙, 먼지와 같은 미세 증거물로 용의자와 피해자 간의 신체 접촉을 입증함으로 인해 흔적의 교환 법칙은 현대 과학 수사의 기본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과학 수사에 있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지문 감식입니다. 지문 연구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로 꼽히고 있는 영국의 외과 의사 헨리 폴즈. 1870년대 그는 우연히 토기 조각을 살펴보다 표면에 미세한 선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곤 그 선들은 토기가 되기 전 흙을 만진 도공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사람들의 지문을 수집하면서 각자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소독용 알코올이 자꾸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폴즈는 누군가 알코올에 물을 타 술로 마셨을 거란 가정하에 술잔으로 쓰였을지도 모를 비커에서 지문을 채취하여 수집한 지문들과 대조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압박을 느낀 한 학생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고 이 계기로 폴즈는 사람마다 지문에 차이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네이처에 발표합니다. 이후 1892년 유전통계학자 프랜시스 콜턴이 핑거프린트라는 저서를 통해 지문을 분류하는 방법과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입증하면서 1901년 런던 경찰국이 콜턴 헨리 지문 분류 체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게 되죠. 세계의 독자들을 열광시킨 셜록 홈즈의 저자 아서 코난 도일은 대중에게 과학적 지식이 범죄 수사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알린 인물입니다. 1890년에 출판된 셜록 홈즈에서 지문에 대한 내용이 처음 등장하고 발자국을 통해 범인의 성별을 유추하거나 타자기의 타이핑과 필적으로 글쓴이의 성격까지 파악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지문을 통해 실제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가 아르헨티나에서 보고됩니다. 자택에서 피살된 두 아이의 정황을 의심하던 경찰이 침실문에서 혈흔과 지문을 채취하여 어머니의 지문과 대조한 결과 패턴이 정확히 일치했고 결국 두 자녀를 살해한 용의자인 어머니의 자백을 받게 되죠. 식초, 은비녀, 쌀밥.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선시대에서 사용했던 과학수사 도구입니다. 조선판 셜록 홈즈의 영화들에서는 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꽤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수사 기법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최초의 법의학서는 중국 원나라의 왕여라는 사람이 지은 무언록으로 전해지며 이를 바탕으로 15세기 초 조선의 실정에 맞게 개정한 신주 무언록을 간행하여 관리들의 필독 수사 지침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무언록 시리즈에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수사 기법이 상당수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살인 현장에서 흉기로 의심되는 칼을 발견했으나 범행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칼을 숯불에 달군 뒤 식초로 칼을 씻는다. 선명한 핏자국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는 혈액의 단백질 성분이 산과 만나면 응고되는 성질을 이용한 방법이고요. 독살이 의심될 경우에는 은비녀를 쥐엄나무 껍질 삶은 물에 씻은 후 죽은 자의 목구멍에 넣어 두었다가 뺀다. 은비녀가 푸른 빛을 띤 검은색으로 변하면 중독사다. 유황이나 비소가 은에 노출되면 검은 막을 형성하는 화학 반응을 이용한 것이죠.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에 따라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억울함에 울부짖는 힘없는 백성들이 늘어나자 실학자였던 정약용은 중수 무언록을 토대로 한 흠흠신서라는 형법서를 새로 저술하게 됩니다. 그는 책의 서문에 집필 의도를 이렇게 남겼는데요. 비참함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도 구제할 방법도 모르니 화근이 깊어진다. 흠흠신서에는 350여 건의 사례를 통해 사건 보고서의 작성법이나 살인 사건의 유형, 수사 방법, 그리고 사건 판결을 위한 이념까지 구체적으로 저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백 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이어온 범죄 수사 기법.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과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그날을 위해 과학 수사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 수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생체 인식 기술은 지문을 비롯해 유전자, 눈동자의 홍채, 혈관 등 개인이 가진 고유한 생체 특징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유전자 감식은 친자 확인이나 성범죄자의 식별, 사고나 재난 피해자들을 식별할 때 기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혈액, 목은 구강 상피세포 등에서 1나노그램의 극미량의 DNA만 검출되어도 이를 증폭시키는 PCR 기법을 활용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염기 서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DNA를 가지고 있으며 유전자로만 염기 서열이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밝힐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프랑스인 가정집 냉동고에서 탯줄이 달린 채 꽁꽁 얼어있는 갓난아기 시신 두 구가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검 결과 이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이 되지 않은 아기였고 폐에 공기가 차 있는 것으로 볼 때 출생 이후 숨진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DNA 감식 결과 아이들의 아버지는 집주인 남자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문제는 산모를 찾는 것. 남자의 부인은 당시 프랑스에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사용하던 생필품과 근래 수술을 받았던 국내 병원에서 조직을 얻어 DNA를 검사하게 되는데요. 엄마를 통해서만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아이들과 일치하면서 범인이 생모인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수중 시체는 다른 변사체에 비해 신원과 사인을 밝히기가 어려워 과학 수사를 난항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2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하면 부검한 익사체 323구 중 41%가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고사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더욱이 다이버가 변사체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시체가 훼손되거나 증거물에 남아있던 지문이 사라지는 등 수사 과정의 미숙함도 한몫을 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더욱 체계적으로 수중 현장을 감식하기 위해 2015년 수중과학수사대를 양성, 주다이버, 보조다이버, 감독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대는 현재 본격적으로 투입되어 물속을 살피고 있는데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수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은 수중 촬영으로 기록되며 변사체는 손을 대지 않고 시체낭에 담아 공기 주머니로 들어올립니다. 2015년 전북 김제의 한 저수지에서 돌멩이에 묶인 시체가 떠올랐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하지만 수중부패가 심각해 언제 물에 빠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미궁에 빠진 이 사건을 계기로 수중과학수사대는 수중부패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시체가 떠오른 시각을 통해 처음 물에 들어간 시각을 역으로 계산해보기 위해 익사한 돼지를 물에 빠뜨려 부패 정도를 관찰하고 물 위에 떠오르는 시간을 측정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대 연구원이 악어 시체가 부패되는 모습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신선기, 팽창기, 부패 활성기, 후부패기, 백골화의 5단계로 부패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람과 피부가 비슷한 돼지의 경우에는 눈을 비롯한 부드러운 부분부터 피부가 사라지면서 결국 머리와 다리뼈가 분리되어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수사대에서는 피 묻은 칼을 며칠간 저수지에 담가 놓은 뒤 꺼내 유전자를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피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그동안은 물속에서 발견한 증거물을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실험 결과 물에 넣은 지 열흘이 지난 칼에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수중 증거물 확보와 그 역할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은폐하려는 범행. 과학수사대가 그 흔적을 바짝 쫓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용의자와의 고도의 심리전. 지나치게 압박하면 무고한 사람이 거짓 자백을 할 수도,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살인자가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타고난 능력인 거짓말 앞에 진실만 구분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미국의 한 신문 전문가는 3단계의 신문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집 그림을 한번 떠오르시는 대로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1단계, 친밀감 형성하기. 이 집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2단계, 이야기 이끌어내기. 그리고 3단계, 이의 제기하기. 마지막 단계에서 거짓말로 의심되는 진술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압박하면 단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윤곽이 잡히지 않는 범인의 특징과 심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해 사건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범죄 행동 분석가들이 있습니다. 범죄자와의 면담을 통해 그들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인지, 더 나아가 이후에도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최초의 프로파일러는 미국의 범죄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제임스 브리셀입니다. 1956년 뉴욕에서 연쇄폭탄 테러가 발생했고, 이 폭파범은 늘 잡지에 글자 등을 오려 범행을 예고한 후 폭탄 테러를 일으키며 미치광이 폭파범으로 불렸는데요.
제임스 브리셀은 범인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해 범인의 특징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미추광이 폭파범은 과체중의 50대 남성입니다. 편지 문체를 보아 미혼에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이거나 이민자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지나치게 깔끔한 편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러 정황과 제임스의 예상을 조합해 결국 폭탄 테러범 조지 매트스키를 검거하게 되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제임스 박사가 범인이 연행될 때 더블 재킷의 단추를 모두 채우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그 모습 그대로 연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1960에서 70년대 미국에서 동기를 파악할 수 없는 연쇄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1972년 FBI에서 프로파일러 제도를 본격 도입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13명을 살해한 정남규 사건부터 유영철, 강호순, 김길태까지 엽기적이고 잔혹한 살해범들의 결정적 자백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정신병질이 잠재되어 있다가 살인 등의 범행을 통하여서만 밖으로 드러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인격장애에 대한 프로파일링 수사가 빛을 발하면서 2010년부터는 연쇄 강력범죄가 일어날 경우 프로파일러의 현장 투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요즘에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범죄를 일으키는 것 같이 그 이상 범죄자들을 이제 만나서 이 사람들이 만났을 때 범행을 내가 했다라고 말을 그냥 먼저 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특성이나 성격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서 그 심리적인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지점을 저희가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 담당 형사님들이 자백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준다든지 신문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쉽게 신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는데도 좀 더 그런 업무도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위를 파악하거나 양측의 대질 신문을 할 때 자주 이용하는 장비,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 긴장감으로 유발되는 호흡이나 피부의 전기 반사, 혈압, 심장 박동 등의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여 수사하는 방법인데요. 1885년 이탈리아에서 범인의 맥박과 혈압 변화를 측정하여 거짓말을 가려낸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고요. 1920년 미국 캘리포니아 경찰이 처음으로 범죄 수사에 활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는 측정된 신체의 변화가 거짓말 때문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정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단독 증거로는 인정되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수사 과정에서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기술은 꾸준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물증에 대한 과학적 분석. 인간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 뛰는 범죄 위에 나는 과학 수사가 있습니다. 톡 쏘는 과학. 사이다. 뛰어봐야지. 역시 입으로 본 풍선은 떠오르지가 않나 봐요. 진짜 큰일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생일 파티인데. 톡톡씨, 입으로 아무리 풀어봐라 그게 하늘로 뜨나. 그러게요. 이제 헬륨을 구할 수도 없고. 헬륨을 구할 수 없다면 헬륨처럼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만들면 됐죠.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만든다? 두둥실 떠오르는 풍선 만들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공기요.
공기. 친구는요? 공기야. 공기? 공기? 공기. H. 헬륨 그냥 헬륨. 네. 나 지식이 좀 없어요. 풍선 위에 네. 그 더 헬륨이 많이 든 풍선을 그 위에 붙이면 뜨지 않을까요? 뭐 걷어차든지 아니면은 헬륨 가스를 넣어서 하든지 아니면 약간 그 머리 정전기로 네. 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오. 그 손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하면 되잖아. 아 그게 쳐서. 네, 이렇게. 이게 풍선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와. 바람을 분 다음에 네. 아예 잠그지 말고 네. 그 잡았던 부분을 떼면 그냥 뭐 질소 같은 걸 넣으면 뜹니다. 질소가 어디 있나요? 질소 과자 봉지에 다 있어요. 위로 바람을 불어요. 아 위로 바람을 본다. 여러 개 달면 뜨지 않을까요? 100개 정도면. 100개 정도면 뜨겠다. 왼쪽은 입으로 분 풍선, 오른쪽은 의문의 기체를 주입한 풍선입니다. 두 풍선을 동시에 놓자 입으로 분 풍선은 가라앉은 반면 의문의 기체를 주입한 풍선은 둥실 떠올랐는데요. 과연 이 의문의 기체는 무엇일까요? 짠! 의문의 기체를 만들 준비물입니다. 이 실험은 재밌지만 좀 위험하기 때문에 보호 장비를 갖추고 보호자나 전문가와 함께 실험하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게 실험을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면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알루미늄 포일을 잘게 잘라 유리병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유리병 안에 하수도 배관 청소 용액을 2분의 1 정도 넣어주세요. 하수도 배관 청소 용액과 알루미늄 포일이 만나자 뽀글뽀글 거품을 내며 하얗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의문의 기체. 이 기체가 다 빠져나가기 전에 유리병 입구에 풍선을 끼우자 풍선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정도 커진 것 같죠? 그럼 조심스럽게 떼서 단단히 묶어줍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풍선을 넣자 두둥실 떠오르는 풍선. 이 풍선을 떠오르게 한 기체의 정체는 바로 수소랍니다. 하수도 배관 청소 용액의 주 성분은 수산화 나트륨으로 강염기성을 띠고 있는데요. 이 용액이 알루미늄 포일과 만나 환원 반응을 일으키며 수소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헬륨도 아니고 수소로 가득 찬 풍선은 어떻게 떠오르는 걸까요? 공기의 무게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기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이 질소와 산소인데 질소와 산소보다 수소가 가볍기 때문에 수소를 채운 풍선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색무취의 기체에도 무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기권의 공기를 이루고 있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보다 가벼운 수소와 헬륨으로 풍선을 채우면 주변 공기보다 가벼운 풍선이 공기를 밀어내며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 실험에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수소를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꼭 실내를 환기시켜줘야 한답니다. 여기는 지구본부. 화성에서의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는 화성. 이곳 화성은 지구보다 적긴 하지만 중력과 공기가 있다. 수소 풍선이 부력을 얻어 하늘로 떠오른다. 실험 대성공. 그렇군. 화성 대기권의 공기가 수소보다 밀도가 높았던 거야. 이곳은 달. 아쉽지만 실패다. 중력은 있지만 공기가 없는 달에서는 부력을 받을 수 없어. 수소 풍선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버린다. 오버. 저도 수소처럼 가벼운 친구가 될래요.